저와 제 동생의 어린 시절은 다른 집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는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왜 부모가 아닌 조부모였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엄마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고 어릴 적부터 엄마라는 단어는 제겐 교과서 속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가는 장면이 저는 늘 부러움과 동시에 낯설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계셨습니다. 하지만 있으나 만화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동생의 기억 속 아빠는 늘 집 밖에서 떠돌며 혹은 방 안에서 잠만 자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얘야, 얼른 씻고 밥 먹어라. 그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용돈 좀 더 줘. 담배도 사야 하고 친구들하고 술도 마셔야 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늘 돈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해준 말은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이 주는 보호, 가정의 울타리.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저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던 할머니, 언제나 곧은 허리로 자리를 지키던 할아버지. 그분들 덕분에 저희는 옷 한 벌, 학용품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져가는 도시락 반찬은 항상 할머니 손맛이었죠.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와, 내내 할머니 음식 진짜 맛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공백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 아빠의 무심함. 그 공백은 어린 나이에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은 다들 모여 응원하고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죠. 저는 손에 땀을 쥐며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신 분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오늘도 안 오는구나.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가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경제활동은커녕 늘 할머니께 손을 벌리고 살았습니다. 엄마, 용돈 좀 줘. 이번 달도 돈이 부족해. 그 말은 집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런 아빠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존경심은커녕 기억 속에 남은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더욱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와 여행을 간 이야기, 엄마가 새 옷을 사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마음속은 쓰라렸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할머니가 있으니까. 동생과 저는 늘 그렇게 서로 위로했습니다. 아빠에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자매의 어린 시절은 조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던 시간들. 그 공백은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몰려올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빠가 작은아빠와 함께 사업을 한다고 집안에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크게 한판 벌릴 거다. 다들 걱정하지 마. 곧 더 잘 살게 될 거야.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아빠의 목소리는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은아빠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형님 말이 맞아.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우리 집안 대박 나는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으셨습니다. 너희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냐? 건축자재랑 부동산 투자야. 요즘 이게 제일 잘 나가.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아빠가 갑자기 성공을 말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사업 시작 후 아빠와 작은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계약금 좀 메워야 돼. 어머니, 투자금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이거 지나면 큰 돈으로 돌아와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믿으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셨고 할머니는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빠가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건물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밥을 먹던 저와 동생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 건물이 우리 집 전부인 거 알잖아.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안 팔면 우리 다 망해요. 빚쟁이들이 매일 문 두드린다고요. 작은 아빠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건물이 팔렸습니다. 평생을 모아 지켜온 우리 집의 버팀목 같은 존재였던 건물이 그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할머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후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빠와 작은 아빠는 마치 안도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 트이네. 그 말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숨통이 트였다고? 할머니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걸 잃으셨는데 건물을 팔아 빚은 갚았지만 남은 건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로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창가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용돈을 요구했고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집안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야겠구나. 성인이 된 저는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께 명절마다 용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얘야, 너 돈 없을 텐데 뭘 이런 걸? 명절이잖아요. 제가 벌어서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늘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결국 제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곤 하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제겐 그게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낯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얘들아, 인사해라. 이분은 이제부터 너희 엄마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엄마요? 여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저와 동생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아빠, 그리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앉아있는 그 여자. 가슴이 답답해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빠는 식사 자리에서 또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분을 엄마라고 불러라. 알았지?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우리한테 엄마는 없어요. 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 우리한테 갑자기 왜요? 그냥 아빠 여자친구잖아요. 그 순간 아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버릇없이 굴지 마. 이 사람도 이제 가족이야. 너희가 엄마라 불러야지. 그게 예의지.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아빠, 우리한테 엄마는 단 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왜 낯선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야 하죠?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머쓱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기묘한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이 번 용돈을 그 여자에게도 주라고 강요했습니다. 너희 용돈 드릴 때 이분께도 챙겨라. 이제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던 용돈은 제 마음이었지만 낯선 여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우리 돈은 우리 마음대로 드릴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아빠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 얼굴 보지 마라. 너희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그날 밤 동생과 저는 방 안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빠와 우리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좋아요. 아빠 얼굴 안 보고 살게요.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는 1년 동안 아빠를 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가 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1년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아빠와 억지로 부대끼지 않아도 되는 평화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늘어진 숨결을 지켜보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늘 곁에 계실 줄 알았던 할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가시다니.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이라고는 아빠와 작은아빠 그리고 고모뿐. 삼남매가 다 모였는데도 빈소는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상주인 아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빈소 한켠 조문객들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깨워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주라면 제일 앞에서 조문객을 맞아야 할 텐데 아빠는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빠는 또 달랐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잠들고 다시 일어나 술을 찾았습니다. 마치 장례식이 술판이라도 되는 듯 곁눈질로 보기조차 민망했습니다. 그나마 고모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인의 뜻을 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는 매 조문객에게 정성껏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 정도로 다른 형제들과는 대비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아빠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미안함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히 지나치며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시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 묵혀있던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허무함. 장례식장에는 아빠가 데려온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른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빈소 구석, 향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빠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천륜이라고 하지만 그 천륜이란 이름 아래에서 우리 자매는 평생 상처만 받았습니다. 돈으로만 우리를 대했던 아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만 생각했던 아빠. 이제는 그 끈을 놓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그냥 우리끼리 살자. 아빠는 없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끼리 하자. 아빠라는 이름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저는 아빠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천륜을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천륜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했던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남겨진 우리는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